지금부터 읽을 책은 한국 스릴러 문학 단편선에 들어있는 강지영 씨의 나의 왼손이에요. 저번에 그 나의 왼손이라는 제목 때문에 몇 분이 끌리셨었잖아요. 투표할 때. 아, 여자였어. 나의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끼어있고 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31년간 나의 일부분이었던 그것이 오늘 독립을 선언했다. 손가락이 독립을? 그것도 지화로 말이다. 지화? 나는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 반찬을 꺼내기 귀찮아 식은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텔레비전 앞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왼손이 얼굴 근처로 솟아올랐다. 그러고는 엄지와 검지를 말아 이응을 만들었고 검지를 치켜들어 R을 표시하더니 이어서 엄지는 위쪽으로 검지는 오른쪽을 향해 펼쳐졌다. 니은이었다. 나는 대학 시절 수화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그것이 안이라는 글자임을 직감했다. 이어서 왼손은 다시 한번 니은을 만들더니 검지를 바깥쪽으로 뻗어 여를 다시 엄지와 검지를 이어 이응을 만들었다. 령. 물론 나는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오롯이 나의 왼손과 나의 왼손을 조종하는 그의 또 다른 뇌가 꾸며낸 일일 뿐이었다. 왼손이 자체적으로 자기한테 말을 걸어왔대요. 나의 손이 내게 안부를 묻는 것인지 혹은 이별을 고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내왔다는데 나는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순진하고 착실한 오른손은 그 순간 숟가락을 들어 차가운 콩나물국에 만 미지근한 밥을 입으로 밀어넣었고 오른손은 열심히 말 듣고 있어요. 할 말을 잃은 나의 이와 혀는 그것을 한참 동안이나 씹어 삼키지 못한 채 왼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매춘님 어서 오세요. 준영 씨는 그것을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말했다. 외계인 손이래. 아마 화영 씨가 받은 간질 수술 때문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어느 정보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뇌는 우뇌, 좌뇌가 따로 있잖아요. 보통은 우뇌와 좌뇌가 신경을 통합해 관리하는데 이런 경우엔 관할 영역이 분배되면서 생기는 희귀 질환이래요. 쇠질님 어서 오세요. 왼손은 오른쪽 뇌가 관장하게 돼 있는데 아마 둘 사이가 틀어진 모양이에요. 병원에 가봐요. 나는 석 달 전 간질 수술을 받았다. 주치의는 병변의 위치가 측두엽이기 때문에 수술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했다. 며칠에 한 번꼴로 발작이 일어나면 나는 기억을 잃었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그 기억을 잃은 시간 동안 나는 흥분과 공포에 휩싸여 울기도 하고 떨기도 하며 사람들의 접근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10살 무렵부터 시작된 간질 발작으로 나는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었다. 겨우 대학을 졸업한 후 줄곧 이 집과 아파트 상가에 있는 화실만을 오갈 뿐이었다. 화실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뒤통수에 두개골을 뚫어낸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생긴 것 외에는 모든 게 안정적이었다. 수술 이후 나는 한 번도 발작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이제 직업을 갖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이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나의 왼손이 나에게 작별을 고한 것이다. 하루의 대부분 동안 나의 왼손은 잠잠했다. 내가 시키는 일을 별 반항 없이 처리했고 팔레트를 들어주거나 화장을 할 때 거울을 얼굴 높이로 들어주는 등 유순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것은 31년간 습관에 길들여진 왼손의 기억일 뿐이었다. 왼손은 자신이 자유로워졌다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간혹 이유 없이 팔레트를 뒤엎기도 했고 거울을 앞뒤로 흔들어 화장을 할 수 없게 회방 놓기도 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보다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불안으로 일상을 뒤흔들었다. 나는 나분하님 전자토끼님 어서오세요. 일단 MRI를 찍어봅시다. 주치의는 MRI 처방을 내렸다. 나는 아이언 마스크를 닮은 묵직한 고정대에 얼굴을 밀어넣고
헤드셋을 썼다. 웅웅거리는 통 안에 들어가 눈을 감자 조영재가 투여되었다. 내가 소음과 답답한 공간에 시달리는 사이에도 왼손은 가만히 있어주질 않았다. 그렇게 오른손을 꼬집고 핥히는 왼손을 마음으로 달래며 30여 분을 참아내야 했다. 결과는 지극히 정상이었다. 우려했던 혈관과 뇌신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간질을 유발했던 자리는 까맣게 비어 있었고 그 사이를 두 개의 신경이 교차하여 지나가고 있었다. 정신과 진료를 예약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건 내 정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술 이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고 의지가 강했다. 그건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억척스럽게 살아난 어린 고아의 심정과 닮아 있었다. 간질이라는 기나긴 병과의 마지막 일전에서 나는 당당히 승리했다. 이제 왼손의 비행 따윈 나의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제어할 자신이 있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준영씨가 여자였어. 아까 제가 남자 목소리 했는데. 준영씨는 나와 동갑인 여자다. 달팽이님 어서오세요. 아, 다른 여자랑 통화한 게 오랜만이군요. 그녀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학생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늘 준영씨를 알바생이라 불렀다. 준영씨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 젊은 엄마인데다 시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처지지만 내가 간질로 발작이 잦던 시절 그 끔찍한 공황의 시간을 다독여준 유일한 친구였다. 아,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프거나 뭐 발작하거나 할 때마다 주인공의 부모님이 그 준영씨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발작할 때 기억을 잃는 순간에도 그 준영씨라는 여자인 친구의 냄새 막 이런 거를 감지할 수가 있었대요, 항상. 근데 결국 그 준영씨가 결혼을 하러 간 거예요. 아, 레리삐님 이제 가시는군요. 근데 결혼하는 날 그 주인공이 발작을 또 일으켰어요. 심하게. 그래서 이 주인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영씨가 일부러 신혼집을 그 주인공 바로 근처에다가 차렸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서너 번씩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로 남게 되었다. 나이 많이 먹었어요. 알게 모르게. 이제 나는 수술로 정상 생활을 찾게 되었지만 준영씨는 버릇처럼 사나흘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와 나를 들여다보았다. 발작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상하게도 준영씨에게 말을 놓지 못했다. 원래 어떻게 만났는지는 안 나왔네요. 발작할 때는 마치 가족이나 친구처럼 함부로 말도 놓고 욕도 서슴지 않다가 정신을 차리면 이내 준영씨 왔어요? 하고 정색을 한다는 것이었다. 동갑이고 오랜 친분이 있으니 이젠 말을 놓아도 좋다는 준영씨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와 나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싶었다.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나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내가 내 손을 내리친 일을 왼손을 때렸대요. 의사는 자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하자면 자해가 아니었다. 내게서 독립한 말썽꾸러기 왼손에게 내리는 징벌 같은 것이었다. 내 몸에 대한 권리는 오직 나에게만 있을 뿐이었다. MRI 결과는 들으신 대로 이상이 없습니다. 때로 큰 수술이나 사고를 겪은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을 앓기도 합니다. 증세는 아주 여러 가지죠. 신체에 마비가 오는 분도 계시고 환각을 보기도 해요. 때로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친구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가 무심한 표정으로 내게 말하는 동안에도 왼손은 제멋대로 얼굴을 긁적이거나 치마를 들어 올렸다.
물론 나의 충성스러운 오른손은 그것을 견제하고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외출을 할 때면 늘 오른손으로 왼손을 꼭 붙잡곤 했다. 왜요? 전화하신 게 부러워요? 그러면 동철님도 하세요. 그 때문에 사람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넘어지는 일이 늘어났고 점점 택시를 이용하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겨우 택시에서 내렸을 때 나는 어깨가 결리고 무척이나 지쳐 있었다. 하루 종일 왼손을 붙잡고 다니다 보니까 김빵가님 맨날 빵구님 어서 오세요. 601호 아가씨, 어머님한테 택배가 왔는데 집에 안 계셔서 맡아놨어요. 경비 아저씨였다. 나는 무심결에 왼손을 풀어놓고 오른손으로 아저씨가 건넨 볼펜을 쥐어 우편물 수취일지에 사인을 했다. 네, 왜 동철님이라 그러냐면 나는 멋쟁이당님이 동철크라는 아이디거든요. 왼손이 다쳤나봐요. 그래도 오른손이 아니기 천만 다행이네. 무심코 아저씨가 건넨 말에 왼손이 격분했다. 왼손은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참지 못했다. 그러곤 오른손에 쥔 볼펜을 빼앗아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경비 아저씨의 오른쪽 눈에 박아넣기 시작했다. 왼손이 화났어요. 그래서 볼펜으로 경비 아저씨 눈을 찔렀대요. 한 번에 깊이 들어가지 않자 제 몸을 부르르 떨며 몇 차례나 힘을 주어 볼펜이 부러질 때까지 깊숙이 박아 넣었다. 경비 아저씨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눈에 볼펜을 꽂은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건 순식간의 일이었다. 마치 내가 10여 분간의 발작을 꿈결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그 순간의 기억을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누구도 나의 왼손이 저지른 일을 왼손에게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다. 머리카락, 잔머리 봐. 그 왼손을 조종했을 것으로 여기는 나의 뇌와 그 뇌에게 먹이를 주는 내게 죄를 물을 것이었다. 아직 왼손이 저지른 일을 본 사람은 없었다. 볼펜이 눈에 꽂힌 아저씨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헐. 나는 경비실로 뛰어들어가 아저씨의 눈에 박힌 볼펜을 뽑아냈다. 볼펜은 눈알과 함께 밖으로 뽑혀나왔다. 헐. 그때 왼손은 등 뒤에 숨어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나는 오른손을 뻗어 아저씨의 목을 있는 힘껏 눌렀다. 가죽 장갑을 벗으면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흔적을 남길 수는 없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아저씨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갔다. 목젖이 크게 한번 꿀렁이더니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숨이 멎었는지 조용해졌다. 나는 우편물 수취 일지에 남은 나의 사인을 없애기 위해 맨 윗장을 뜯어내고 우편물을 그대로 둔 채 살그머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피 묻은 장갑을 벗자 하얗게 질린 왼손이 드러났다. 겁에 질린 가련한 모습으로 기가 푹 죽은 왼손이 주머니 속으로 몸을 숨겼다. 나는 요동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다. 욕실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경비 아저씨에게서 쏟아져 나온 핏물이 내 눈에 튀어 있었다. 눈물 몇 방울이 붉은 피를 머금은 채 세면대 위로 툭툭 떨어졌다. 경비 아저씨의 시체는 장을 보고 돌아오던 옆집 아줌마에 의해 발견되었다. 아줌마는 눈알이 뽑혀나가고 목이 졸려 사망한 시체 앞에서 비명을 질렀고 1층에 사는 주민 몇 명이 뛰어나와 비명에 합세했다고 한다. 이윽고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고 경비실에는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졌다. 나는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왼손은 자신의 잘못을 알기라도 한 듯 한동안 근신했고 내가 시키는 일들을 고분고분 들어주었다. 혼자 사십니까? 형사가 방문한 것은 수사 3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왼손은 가늘게 몸을 떨며 등 뒤로 숨어버렸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지금은 계시지 않는데요? 형사가 고개를 빼고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언제 돌아오시죠? 잘 모르겠어요. 형사가 볼펜 끝으로 자기의 머리를 긁적였다. 경비 아저씨가 사망한 날 어디 계셨습니까? 진료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택시를 타고 오는 길이었는데 차가 막혔어요. 진료 기록이라면 병원에 연락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됐습니다. 부모님 오시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명함을 건넨 형사는 이내 옆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탐문 수사라고는 하지만 의례적인 일이었고 젊은 여자가 범인일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다. 문을 닫자 왼손이 빠끔히 앞쪽으로 나와 눈치를 살피곤 형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 이내 손가락을 튕겨 자신의 무사를 자축했다. 나는 수술 이후로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게 보니까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주인공이 근데 공모전에는 한 번도 응모한 적이 없대요. 대진 때는 미술 전공이었는데 근데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발작이 찾아왔대요. 근데 그 발작에서 깨어날 때쯤이면 캔버스가 막 나이프로 난도질 되어 있대요. 저녁 무렵 준영씨가 집에서 만든 스파게티 소스를 들고 찾아왔다. 준영씨 목소리 어떻게 하지?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요. 애 아빠가 일찍 퇴근해서 애들 데리고 목욕탕 갔어요. 준영씨는 능숙한 솜씨로 스파게티 면을 삶기 시작했다. 아니요, 안 튕겼는데. 그녀 한 명으로 인해 온 집안의 활력과 따스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갓 삶은 면에 간이 알맞은 소스를 볶아낸 스파게티는 맛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돌아가셨다죠? 네, 강도의 소행 같다네요. 왼손이 질겁을 하고 등 뒤로 몸을 감추었다. 병원에선 뭐래요? 뇌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거 부모님 몫으로 조금 남겨도 되나요? 나는 냄비에 남아있는 스파게티 소스를 보며 준영씨에게 물었다. 준영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부모님 뵈기가 쉽지 않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놓이셨는지 두 분 다 제가 잠든 후에 들어오셨다가 아침 일찍 가게에 가시는 것 같아요.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네, 방금 나갔다 오셨죠? 준영씨는 내 접시 위로 자신의 스파게티를 나누어 주었다. 잘 계실 테니 걱정 말아요. 취직도 곧 될 거고. 이제 나도 화영씨 볼 일이 별로 없겠네. 왜요? 이사 가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럭 겁이 났다. 지난 10년간 준영씨는 가족보다 더 가깝고 익숙한 존재였다. 네, 시크님 내일 만나요. 써님 취직해야 돼요. 그런 그녀가 내게서 떠나가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차를 나누어 마시고 드라마를 함께 보았다. 나는 부른배를 안고 잠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그 사이 준영씨는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 이제 잠든 채로 저녁 9시가 됐어요.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부모님이라면 열쇠로 문을 열고 오실 텐데. 아침에 왔던 형사입니다. 문을 열자 형사가 현관으로 들어왔다. 그의 겨드랑이 사이에 두툼한 수첩이 끼워져 있었고 허리춤엔 은빛 수갑이 매달려 걸을 때마다 쇠 마찰음을 냈다. 무슨 일이시죠? 형사는 제멋대로 소파에 앉아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온 듯한 눈치였다. 김하영 씨가 경비를 살해했나요? 왼손이 앞으로 튀어나와 손바닥을 펼치곤 아니라는 듯 좌우로 재빨리 움직였다.
거짓말. 형사가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정말이에요. 전 그날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에 다녀온 건 사실이겠지만 경비 죽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오늘 우연히 우편물 수취 일지를 보다가 맨 윗장이 찢겨나간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뜯어간 사람이 범인이란 거는 삼척 동자도 추측할 수 있는 일이 되고요. 하지만 범인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글씨를 쓰면 아랫장에 필흔이 배어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부드러운 목탄으로 아랫장을 문지르니 공교롭게도 601호 김화영이라는 글씨가 보이더군요. 형사는 영악했다. 그가 빙긋 웃더니 허리춤에 매달린 수갑을 풀어 내게로 다가왔다. 그때 나의 왼손이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자, 그리고 아까 식탁에서 치우지 않았던 포크로 형사를 마구 찍었어요, 왼손이. 또 눈을 후벼 팠어요. 그리고 오른손도 그 사람을 죽이는데 합세했어요. 10여 분 만에 형사는 숨을 거뒀다. 다시 한번 왼손의 승리였다. 나는 두려웠다. 또다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은 아니었다. 곧 부모님이 돌아오실 시간이었고 형사가 내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돌아오지 않는 그를 염려한 동료들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칠 테니 말이다. 나는 핏물이 흥건한 거실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를 낮추어 눈물을 흘렸다. 그때 누군가 열쇠로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일까? 하영씨, 소스 더 가지고 왔어요. 한 손에 플라스틱 밀폐 용기를 든 준영씨였다.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나를 바라보던 준영씨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준영씨, 나 나쁜 짓 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준영씨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준영씨가 막 가서 차분하게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막 수습해줬어요. 옷도 막 그 빨아주고 걸레 빨아가지고 피도 다 닦아주고 그리고 시체를 다 잘라줬대요. 준영씨가 대신. 준영씨가 나를 부른다. 형사는 10조각으로 나뉘어졌다. 준영씨는 다용도실에서 가져온 김장봉투 2개에 그것들을 나누어 담았다. 갈아입을 옷 좀 줄래요? 너무 차분해. 나는 옷장에서 엄마의 검정색 운동복을 꺼내 준영씨에게 건넸다. 그녀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닦아내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거 한 개는 화영씨가 들 수 있죠? 큰 비닐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작은 비닐을 내게 넘긴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좌우를 살펴보더니 내게 나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왼손에게 형사의 팔과 다리가 든 비닐봉투를 맡기고 준영씨를 뒤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랐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작은 열쇠를 꺼내 잠긴 문을 열더니 어둠 속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녀와 함께 도착한 옥상의 한 귀퉁이에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가 놓여 있었다. 부녀회에서 각 집마다 얼마씩을 각출해 지난 여름에 마련한 것이었다. 준영씨,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준영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비닐을 찢어 형사의 머리와 몸통을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에 던져 넣었다. 늘 하던 일이니까요. 그녀는 내 손에 쥐어진 비닐봉투도 가져가 건조기 안에 밀어넣고는 급속 건조 버튼을 눌렀다. 이제 5시간만 기다리면 이 남자의 몸은 작은 핸드백 안에 들어갈 만큼 작아져요. 뼈는 화단에 묻을 건데 괜찮죠? 허허로운 미소를 지으며 바싹 마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준영씨의 눈빛이 섬뜩했다. 차분한 목소리랑 스릴러랑 어울려요? 잘 됐네요. 뭘 그렇게 놀라요? 난 하영씨가 지금껏 저지른 일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있었던 건데?
그 대가로 월급 받았던 거잖아요. 준영 씨가 털어놓은 나의 비밀은 놀라웠다. 여태까지 그 주인공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뭔가 죽였어요. 누구한테 달려들어서 막 죽였는데 그 부모님이 준영 씨한테 이제 그거 뒤처리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사람한테 월급까지 줬대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힘에 의해서 그 부녀회에서 아파트 옥상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사도록 만든 거예요. 준영 씨는 옥상 열쇠를 복사했고 건조기를 사용하는 요일과 시간대를 체크해 이웃들의 눈에 띄지 않는 빈 시간을 이용했다. 그녀는 오른손이었다. 왼손을 닮은 내가 저지른 일들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갔다.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와 무척이나 닮은 모습이었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철저한 남이기도 했다. 하하님, 압구정 펠리님 어서오세요. 전 돈이 필요했어요. 집에 빚도 많았고 학교도 휴학 중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화영씨의 부모님이 가여웠죠. 착하고 순하기만 하던 딸이 발작만 일으키면 하이드처럼 변해버렸으니까요. 이런 번거로운 일을 처리하는데 아주 큰 돈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 겨우 서울에 26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한 게 다라니까요. 스나님 어서오세요. 내가 준영씨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괴로워하는 동안 그녀는 옥상 물탱크 아래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꺼내 들고 나왔다. 대구 대표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특별한 거니까 직접 처리하세요. 해남에 선산이 있댔죠? 거기 묻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내민 종이 상자를 받아들였다. 상자는 가벼웠다. 설마? 불길한 느낌이었다. 뼈는 안방 장롱 2번째 서랍 안에 넣어놨어요. 특별한 것이라니. 선산에 묻으라니. 나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바싹 마른 귤껍질 같은 피부가 눈에 들어왔다. 파마 머리칼과 짧고 새치가 섞인 머리칼이 뒤섞여 있었다. 아마 엄마 아빠의 머리카락인 것 같죠? 쪼글쪼글해진 피부는 곳곳이 거칠게 찢겨 있었고 드문드문 점이나 말라 비틀어진 사마귀 같은 것도 보였다. 아무 냄새도 부피도 느껴지지 않는 가죽 조각 같았다. 나는 그 사이에서 아주 낯익은 금붙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때 손가락이었을 법한 가늘고 기다란 살가죽에 헐렁하게 걸린 채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의 결혼 반지였다. 이거 엄마 결혼 반지예요. 준영 씨가 팔짱을 끼고 내게 다가왔다. 수술을 하루 앞둔 날이었는데 화영 씨가 발작을 연이어 2번이나 했어요. 도통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하루만 견디면 된다면서 화영 씨를 달래고 쓰다듬었는데 이미 거칠어져 있던 딸을 달랠 수가 없었나 봐요. 집에 군대 간 동생이 쓰던 아령 있었죠? 그걸로 내리쳤어요.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눈 깜짝할 새 절명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화영 씨가 살해한 거 아니에요. 자살하셨어요. 부모님 금슬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날 밤에 제게 앞으로의 일을 맡기시고는 목을 매셨어요.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간지를 앓게 된 건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이 없는 낮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탔기 때문이었다. 하루 종일 그네를 타다 어린 동생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돌아오는 부모님을 향해 뛰어가던 나는 한껏 뒤로 밀려났다 달려오는 그네에 뒤통수를 부딪혔다. 그날 저녁 수도 없이 구토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나를 부모님은 가벼운 뇌진탕으로만 여겼고 이어 간질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 죄책감이 부모님을 바싹 마른 살 껍데기로 만들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저 이제 어쩌면 좋죠? 전 내일 이사 가요. 수술하고 나서 화영 씨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사람 죽이지도 않고 발작도 안 일으키고. 저도 애 키우는 엄마인데 이제 시체 만지는 거는 그만하고 싶어서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화영 씨도 다른 형사가 찾아오기 전에 빨리 여길 떠나요. 건조기에 든 남자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준영 씨의 눈가에 반짝이는 눈물이 맺혔다 금세 지워졌다. 그때 갑자기 나의 왼손이 종이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른 살들이 덜컥거리며 저희들끼리 부딪혔다. 한참을 상자에서 부유하던 왼손이 건져 올린 건 아버지가 목을 맨 듯한 굵은 밧줄이었다. 머라카노님 어서 오세요. 왼손이 지화로 내게 말했다. 지화가 그 손가락으로 하는 대화인가 봐요. 없애자.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왼손은 고집이 셌다.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나를 준영씨 가까이로 끌고 갔다. 나는 주춤거리며 그녀의 등 뒤에 다가섰고 왼손이 올가미 형태의 밧줄을 그녀에게 뒤집어 쓰였다. 준영씨, 피하세요. 나는 분명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왼손은 날렵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올가미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별 수 없이 오른손도 왼손을 거들기 시작했다. 준영씨의 꺽꺽대는 비명이 밤하늘에 조용조용 울려 퍼졌다. 미안해요, 준영씨. 조금만 참으면 끝나요. 준영씨의 몸부림이 사그라지자 왼손은 엄지와 검지를 모아 OK 사인을 보내왔다. 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 같은 준영씨의 시체가 있는 옥상에 홀로 살아남아 울었다. 마치 10살 무렵의 놀이터 그네 위에서 외롭고 정 마른 소녀로 돌아간 것처럼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 수술로 나의 병은 나았지만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습관은 씻은 듯 고쳐지지 않았다. 또보롤깨님 어서 오세요. 나의 왼손은 사실 오른손보다 더 충직하고 말 잘 듣던 나의 왼손은 그 오랜 습관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얌전하고 착하게 살기로 한 오른손의 배신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치 나와 준영씨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 10살 때 그네 사고 이후로 주인공이 간질이 생겼는데 근데 간질 발작을 할 때마다 이 주인공이 살인을 한 거예요. 근데 살인을 하면서 준영 씨라는 사람이 그거를 계속 뒤처리를 해줬어요. 준영 씨의 부모님한테서 돈을 받으면서. 근데 사람을 죽이던 습관이 남은 거예요. 왼손한테는. 근데 이제 간질 수술을 하고 나서 양쪽 뇌를 무사히 이제 분리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오른손이 이제 다시 착해졌고 왼손이 그게 기억이 남아서 사람을 또 죽인 거였어요. 준영 씨까지 다. 부모님하고. 진짜 내 손은 어느 쪽이지? 나는 핏물과 먼지로 지저분해진 양손을 바라보며 물었다. 손가락을 하나씩 꼼지락거려 보았다. 마치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알잖아요? 하고 되묻는 것 같이 선량한 모습이었다. 나의 의지일까? 아니면 오랜 습관 때문일까? 왼손이 나의 코와 입을 덮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오른손이 왼손을 밀어내려 애썼지만 지난 몇 달간 힘겹게 오른손과 싸워온 왼손은 이제 나약하지 않았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왼손이 나의 숨길을 막고 있었다. 핑그르 현기증이 일었다. 구토를 하고 싶었지만 왼손이 코와 입을 막아 토사물은 기도를 역류했다.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왼손은 더욱 힘주어 코와 입을 막고 있었다. 고맙다. 고맙다, 나의 왼손. 왼손이 이제 자기 자신도 죽였어요. 고맙대요. 모든 걸 잃고 나서 자기까지 아예 그렇게 해줘서.
지금 읽은 거는 한국 스릴러 문학 단편선에 들어있는 나의 왼손이라는 책이었어요. 작가가 강지영 님이네요. 재밌었다. 자살. 네, 자살로 됐겠죠, 뭐. 레디피님 다시 오셨네요. 수고는요? 저도 재밌어서 보는 거니까. 짝짝짝. 재밌었어요. 음, 그거 저번에 해봤던 영화 제목 맞추기 할까요? 그 단어 2개로 영화 맞추기? 네, 다 읽었어요. 조금 짧은 거 골라가지고. 그리고 생략할 거는 적당히 생략하면서 해가지고. 고전 영화랄까, 고전 영화. 음흠, 음흠. 근데 고전 영화 중에 내용 아는 게 별로 없다. 막상 실제로 본 게 별로 없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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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영화 중에 펄프 픽션이라는 이런 게 있네요. 이거 되게 레전드인가 봐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도쿄 펄프 픽션이 있었잖아요. 이런 단어가 원래 쓰여 있었네요. 뭐 하지? 자,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첫 번째 질문. 일단 답을 제가 먼저 써놓을게요. 연지곤지님 어서오세요. 첫 번째 질문. 저번에 잘하시던 분 누구였죠? 네, 저번에 엄청 잘 맞추시던 분 있었는데. 자주 오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단어는 침물입니다. 럼블로즈님 어서오세요. 맞아, 주인공만 맞추고 막. 타이타닉! 오늘 이거 왜 이렇게 그 참여율이 저조한가요? 제가 그 책 읽기 해가지고 그런가? 파일 좀 바꿔야겠네요. 책 읽기 파일